수려한 산수, 청명한 일기, 비옥한 땅.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반만 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는 자연히 조상을 숭배하고 예절을 중요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이 싹텄다. 노래와 춤을 즐기는 우리의 풍습이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은 극동아시아의 요충지인 한반도를 서로 탐내어 끊임없는 침략을 계속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불던 피리를 놓고 춤추던 부채를 챙겨둔 채 총화 단결로 그 외침을 막아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을 전멸시킨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 그러했고, 임진왜란 당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던 승군과 의병들의 빛나는 승리가 또한 그러했다. 우리가 이처럼 강대국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예전부터 훌륭한 무예가 많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나 신라의 조각 등에서 우리는 그 무예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무예만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으로는 조선 왕조 정조 임금 14년에 발간된 무예도보 통지가 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무예가 무인무예와 문인무예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무인무예 중에 대표적인 검수를 여기 소개한다. 자고로 우리나라 검술인들에게는 세 가지 예의라는 것이 엄격히 전해져 내려왔다. 즉, 임금에게는 충성을, 스승과 부모에게는 효도를, 검술인 상호간에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충, 효, 신의 세 가지 정신이야말로 우리 무인무예의 기본 사상이며 행동 철학이었다. 무예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생해 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신수양해 두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검법은 칼의 종류와 그 쓰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된다. 긴 칼 두 자루를 바르게 쥐고 휘두르는 이 장검 쌍검법은 근세조선에 와서 완성됐는데 왕궁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주로 익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금의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던 궁녀들이 익혔던 단검 쌍검법. 이 검법은 오늘날 민속무용인 칼춤으로도 전승되고 있다. 그 옛날 신라의 어버이들은 자식들의 마음을 바로 닦아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명산대천을 주유시켰으며 이렇게 교육받은 화랑들의 힘에 의해서 신라는 마침내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다. 이 역검법은 그들 화랑이 완성한 검법이다.
이 건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건법이다. 마치 춤을 추던 묘기를 백출하는 이 건법을 볼 때 왜 우리 조상들이 무술이라는 말 대신 무예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학을 숭상하던 문인 선비들과 구중궁궐 왕족들도 무예를 배우고 익혔다. 이 문인 무예의 특징은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어느 무기술 못지않게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다. 원래 이 계통의 무예는 호신술로서 발달해 왔는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술기의 종류는 무려 3,600여 가지나 된다. 그럼 호신술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방의 관절을 잽싸게 꺾는 동시에 급소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관절기다. 이 계통의 술기는 인체의 근육과 관절의 약점을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상대방의 큰 힘을 꺾을 수 있다. 내 몸을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중심을 잃은 상대방이 나동그라지게 하는 전환법이다. 호악하게 날뛰는 무리안을 끈 하나만으로 손쉽게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포박술은 옛날 포졸들이 필수적으로 익혔던 술기 중에 하나다. 이것은 공격해 들어오는 적을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제압해서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힘들이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연행술이다. 옛날 선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부채가 때로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됐다. 이 부채술은 고려 때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온다.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완성해서 후세에 전했다는 지팡이술. 이때 지팡이가 격타하거나 손잡이로 걸어당기는 부위는 인체에 급소이거나 관절에 약한 부분이다.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로 이처럼 자신을 호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증명한다. 그럼 이들 문인무예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알아본다. 첫째는 일명 아랫배 호흡이라고도 불리우는 단전호흡법이다. 이 호흡법을 꾸준히 연마하면은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순식간에 통일시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리는 급소 찌르기다. 인체에는 364개소의 급소가 있는데 갑자기 이곳을 찔리면 심할 경우 생명까지 잃게 된다. 세 번째 원리는 관절 꺾기다. 관절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각기 그 꺾이는 각도가 달라지는데 누구나 단 한마디만 꺾여도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맥을 못 쓰게 된다.
이 세 가지 기본 원리야말로 우리 문인 무예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증명한다. 호신술은 방어가 목적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어를 위주로 단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오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런 문인 무예를 사랑한다. 그 속에는 이들 무예를 연마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정신을 생활화했던 문인 선비들의 높은 이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무예 중 또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스님들 사회에서 전해져 왔다. 역사상 국난이 닥칠 때마다 전국 유명 사찰에서 승병이 조직되어 외적을 크게 물리친 기록이 많다. 그 실례로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와 사명당에 뛰어난 무공담을 들 수 있다. 불교 무예의 발생은 좌선과 관련이 있다. 스님들은 오랫동안 좌선을 하기 위해 좌선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운동과 끝낸 후에 정리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맨손 체조를 해왔는데 이것이 차츰 변형돼 불교 무예의 기초가 되었다 한다. 그럼 스님들이 즐겨 연마하던 봉술 하나만을 소개한다. 봉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단봉, 중봉, 장봉으로 나뉜다. 지금 보는 것은 중봉형으로 공격과 방어에서 발생되는 모든 동작을 차례로 연결해 춤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옛 그림에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도사들의 그림이 많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장봉술을 짐작해 해주는 역사적 자료라고도 볼 수 있다. 꺾어 돌리고 찌르고 격타하는 모든 부위가 인체의 급소를 겨냥하고 있는 단봉형이다. 이 형 속에는 20cm 안팎의 짧은 막대기만으로도 자신을 완전히 호신할 수 있었던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다. 이는 스님들이 불타의 중생자비, 호국제민의 사상에 따라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과 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병들의 항쟁사에서 우리는 뜨거운 동족애와 투철한 향토방위의 정신을 본다. 오늘날 우리들은 조상들의 얼이 담긴 이런 무예를 보다 널리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무예를 스포츠화하고 있다.